그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에게 제보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했었죠. 그걸 내 귀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마음 아팠지만 그게 또 약이 됐습니다. 분명히 내 이거 윤석열 수장과 방을 가리지 않고 탄핵시킨다. 저장된 번호가 이게 맨 밑으로 내려 보이더라고. 맨 밑으로 내리기도 힘듭니다 이게. 저 한 6천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 예. 6천 개 정도 됩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야 뭐 워낙 뭐 민주당 당 대표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자들한테 다 번호가 있을 것이고, 예전에 아마 처음 통화했던 게 2016년에 성남시장 재선했을 때, 그때 아마 저희가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때문에 몇 번 통화한 적이 기억이 나요. 그때 처음에는 성남시청의 대변인하고 공보팀장들한테 전화가 왔다가 본인이 답답했는지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이러저러한 설명들을 막 하더라고요. 당시에 아마 이재명 성남시장을 국정원에서 사찰을 했을 겁니다. 김 과장이라는 국정원 그 직원이 이재명을 전담해서 사찰했죠. 박근혜 정권 때. 그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그때 당시 저에게 제보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했었죠. 그 기억이 나네요. 안타깝게도 당시에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는 안 됐어요, 그게. 그때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정원 사찰한 문건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원순도 사찰당했지만 나도 당했어 라고 하면서 숟가락을 얹고 싶었으나 실패했죠. 보면 연예인들도 많아요. 심수봉도 있고. 저기 딱 보니까 저는 기자 출신보다는 활동가다 보니까 활동가들은 거의 닉네임을 쓰거든요. 그 닉네임 이름들이 많네요. 또 변희재 대표도 있고 변상욱 대기자님도 있고. 예. 그러게 나도 보니까 양동근 그 배우 뭐 번호가 왜 있지 나한테?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많아요. 보면 이 사람이 나랑 뭐 왜 했지?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 날 제가 압색을 당하는데 이철규 관련해서 이철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합니다. 근데 그 건으로 저희 집 자택에 경찰이 옵니다. 밖에서는 경찰이 문을 두드리고 그 사이에 저는 이철규한테 전화를 합니다. 압색 나왔다고. 너 고소한 사람한테. 네. 그거 잠깐 들려드릴까요? 12월 3일입니다. 내란 당일에 그때 압수수색 나왔을 때 전에 저랑 텔레그램인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경찰 왔다. 그러더니 애가 연락이 두절되더라고. 그렇지. 그 지금 아니 김대남 그 건으로 지금 저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 집. 김대남이 녹음 다 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그래요? 문제 없대잖아. 자기가 고소해놓고. 고소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휴대전화를 6개월에 한 번씩 바꿉니다. 이거 지금 이 전화도 지난 이달 초인가?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압수수색 유경험자다 보니까 중요한 파일은 추출해 놓죠. 추출해 놓고 휴대전화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운영하죠. 구글 드라이브는 우리 검찰이 영장을 못 받습니다. 예, 해외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 폰에는 진짜 뭐 깔끔하게 있어요. 주로 연락처는 이제 최근에 연락했던 것, 최근에 녹음됐던 것만 있죠. 보니까 뭐 토비언이 관련 파일도 좀 있네. 지금 보니까 예, 이준석 뭐 관련, 이준석 뭐 강남구청장 불법 공천 의혹 관련 뭐 통화 파일도 있고 몇 개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개수는 별로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휴대전화를 옮길 때 연락처 외에는 아무것도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뭐 윤석열의 알코올 중독성 치매로 의심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국의 정상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 굉장히 부끄럽죠. 우리 국민들이. 뭐 바이든 날리면 사건부터. 승인 안 해주고 나한테 눈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나한테 눈 쪽팔려서 뭐 김건희가 뭐 동유럽에 가서 뭐 명품 쇼핑을 하다 적발이 돼서 현지 언론에서 보도가 될 정도로. 그런데 순방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의 명품 매장을 방문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을 대동한 채
구찌, 프라다 등 명품 의료와 소품을 파는 편집 매장에서 쇼핑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 숨쉬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제 국격을 훼손하고 손상하는 행위들이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보니까 야 이래서 이재명 일 잘하는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초반에 갑자기 뭐 트럼프가 SNS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약 3시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며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랄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런 거 썼어요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사실만 전달했어요. 이런 보도들은 우리 국익을 훼손하는 보도죠. 정상회담 직전에 그런 돌발 변수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SNS와 달리 실제 회담에서는 이 대통령은 한국을 위한 좋은 대표라며 언급했으며 이번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극적 연출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관리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전에 대통령실이 준비를 엄청나게 했구나. 플러스 그 준비한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완벽하게 소화하고 갔구나. 예, 그걸 느꼈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금 가장 큰 화제가 되는 게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내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라는 그 발언.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So if you become the peacemaker, then I will assist you by being a pacemaker. That's good. 네, 그거 굉장히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건데 그 준비하신 분 제가 볼 때 포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발언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트러블 메이커였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일단은 남북 관계를 자연스럽게 끌고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남북 관계가 당연히 평화가 유지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과 관계를 회복하고 당신이 나서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엄청나게 본인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해준 거죠. 사실은 그거는 뭐 굉장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트럼프를 띄워준 것 같지만 사실 정반대죠. 실상 우리가 트럼프를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 개선에 이용한 것이다.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야 뭐 검찰 수사 받으면서 압수수색이라는 영화의 배우가 되기도 하고 뭐 책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 초반 때 2023년 9월 1일에 이제 저를 비롯한 기자들과 언론에 대한 비판 언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당시에 아마 9월 6일인가요? 수사 막 시작되고 한 닷새 뒤에 JTBC가 저한테 연락을 한 통도 안 하고 사과 방송을 해요. 사과 방송이 한 5, 6분 했을 거야. 아무런 진상 파악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데다가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인 사과 방송을 했는데 문제는 JTBC는 뭐 자기들이 살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뭐 난 생각을 하는데 2022년 보도 당시에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 그게 당시에 이제 사회부장. 그리고 내가 탐사팀장이었으니까 우리 탐사팀원. 같이 이 보도를 했고 상의를 했고 치열하게 그때 고민을 해서 대선 때 검증 보도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사건이 검찰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저한테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 형제처럼 지냈고 한 70대 돼서 나이 먹어서도 죽을 때까지 친분을 유지하면서 소주 한잔 할 것 같았던 동료들이 뒤통수를 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서럽더라고요. 서럽고 마음이 아팠죠. 가장 마음 아픈 게 우리 진영에서 나를 욕할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죠. 가까웠던 사람들이 글로 또 저한테 직접 얘기 못하고 쓰리 쿠션으로 얘기할 때 그걸 내 귀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마음 아팠지만 그게 또 약이 됐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윤석열 수당과 방어 가리지 않고 탄핵시킨다 마음 갖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7시간 그 보도로 장인수 기자를 만났고 장인수 기자가 보도 이후에 회사에서 탄압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봉지욱 기자를 만났고 처음에는 이 종편 JTBC 출신의 봉지욱이 가지고 나를 뒷방 깔라고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취재물 같은 거 이제 제가 보는 시야가 있고 탐사보도 오래 했던 또 봉지욱이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데스크 좀 봐줘. 그러면 내가 안 뚫리는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해봐. 해서 좀 된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장윤수 기자의 장점, 봉지욱 기자의 장점을 두 기자의 장점을 알고 있다 보니까 잘 활용했죠. 네. 잘 이용해가지고 좋은 보도가 많이 이용해 나오고. 먹었다 네. 이거야? 이용해 먹었다는 이용, 거네. 활용.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사직을 하고 나왔는데 저희 언론계 선배들께서 뉴스타파라는 곳에 가면 마음대로 보도할 수 있으니 한번 가봐라. 해봐라 라고 해서 거기에 또 추천을 해주시고 당시에 이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흔쾌히 받아주셔서 갔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수사를 받은 거잖아요. 수사를 받을 줄 알고 제가 뉴스타파 간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뉴스타파에 갔더니 김건희, 윤석열이 싫어하는 봉지위가 가 있는데 이 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에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 보도를 해서 우리가 선거를 질 뻔했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싫어하는 모든 사람이 뉴스타파에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사람이 특수수사 받고 할 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해요. 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터는지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저는 다만 정말 다행인 것은 한상진 기자 그리고 김용진 대표와 함께 피의자가 됐고 그래도 이제 같이 동료들이 있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로 의지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고 또 중간에 이제 이명수 기자와 여기 지금 저 오프 더 레코드 마포 오프 더 레코드 LP 주인장이신 조용래 작가 이런 분들 이 사람들이 힘인 거죠. 격려와 응원이 힘인 거고 전폭적으로 자신의 모든 자신의 일정이나 스케줄 다 상관없이 제가 필요한 것들을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검찰 수사 받을 때 그런 주위에 많은 도움으로 친한 분들의 도움으로 그 시간을 이겨냈고 지금 그 전에는 윤석열 정권 때는 윤석열 김건희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큰 의제에 우리 국민들이 집중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권이 또 바뀌다 보니까 너무 사소한 거에 서로 다투고 또 같은 진영 내에서 이런 부분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라이브 할 때 뉴스 많이 보지 마시라고 하고 제가 주로 음악 방송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악 방송 그래서 하는 거야. 머리를 완전히 비울 때가 사람이 편안해지고 수명이 늘죠. 매일 뉴스 보고 앉아 있으면 수명 단축됩니다. 혈압 올라서. 인간극장이랄지 아름다운 다큐멘터리랄지 이런 거 보면서 여행도 하고 독서도 하고 폰하고 유튜브만 보지 말고 말이야. 너 말이야 너. 그러니까 양쪽 줄을 서 그냥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쳐 그냥. 이명수 말하는 스타일 보면 주로 이제 이렇게 상대방 발언에 호응을 해주죠. 그렇지 계속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화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유독 유미몽수한테 걸린 사람들은 이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철규도 그렇고 뭐 김대남도 그렇고 김건희도 보면 자기 얘기하기 좋아하는 자기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명수가 호응을 해주고 맞장구를 쳐주니까 신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세상에 공개될 거라고는 당시에는 또 뭐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김대남 같은 경우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나온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명수가 어떻게든 뭐 강원도 고향, 삼척 고향이라는 그 연결고리를 걸어서 들어가니까 그 올감이 완전히 걸려버린 거죠. 왜 믿게 되냐면 이명수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된장도 아닌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보도를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김대남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언론 기자들 다 그런 어떻게 보면 빨대잖아요. 빨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무너뜨려야 되니까 솔직하게 나하고 이게 인간적인 관계였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 공천 개입이 있고 당무 개입이 있었고 그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실 직원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보도 안 할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그 패턴을 잘 보시면 예를 들면 김대남이다. 이 보도를 해야 되겠다 하잖아요. 반론 청취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안 합니다. 장인수 기자 시켜요. 인간적으로 미안한 감이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반론 뭐 받겠다 이렇게 또 하기가 그렇잖아요. 이제 이명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렵고 불편하고 귀찮은 일은 장인수 기자에게 의뢰를 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반론을 장인수한테 안 해요. 결국엔 얘한테 전화해가지고 반론을 하더라고. 네. 그 희한해. 저한테 전화 오죠.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정권 때는 하루하루가 스트레스가 컸죠. 그 보도에 대한 압박도 있고 윤석열 정권에서 잠을 편하게 못 잤던 것 같은데
뭐 이제 뭐 누우면 잡니다. 머리만 대면 자고, 예, 낮잠도 자고. 이제 방송이든 뭐든 이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밤새워서까지 뭐 굳이 일할 필요도 없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JTBC나 MBC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뉴스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청자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잘 보고 있는데요. 마음 편합니다. 예, 알아서. 뉴스 보냐? 전 뉴스 잘 안 보는데. 예. 예. 아니, 그래서 뉴스를 잘 안 봐도 되니까 참 예, 편하더라고요. 아니 어디 채널에서 좀 와서 좀 출연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뭐 뉴스 관련돼서 이제 질문지더라고요. 내가 못한다고 뉴스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근데 저도 그 얘기 많이 해요. 옥수쇼 하거나 제가 오프 더 레코드 라이브 할 때 뉴스 많이 보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정치 뉴스에 너무 심취해 계신 분들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의 일상이 파괴되거든. 지금 정권이 일단 바뀌었으니까 편안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기 주위 사람들, 가족들 챙겨라. 전 그렇게 얘기를 하죠.